계속해서 양일국 박사님 모시고 또 한번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논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양 박사님 모셔갖고 좀 첫 번째 들을 만한 소식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관세 협상 때문에 관세 협상이 트럼프 갑자기 미쳐가지고 뭐 25% 관세를 한국에 다 때리는 부른 바람에 지금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도 만들어야 되고 우라늄 농축도 해야 되고 뭐 핵연료 사용 후 재처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태산 같은데 이 관세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다, 막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실장 말처럼 정말 관세 협상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파국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한미 간의 그 내밀한 그 대화의 현장을 저희로서는 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예. 다만 이제 그 국제 외교나 그냥 국제 정치학의 상식으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펜앤마이크 방송이나 다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가의 이익에는 그 계단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째가 생존,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권력을 키울 수 있는 권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인 이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체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받는 관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대단한 기업들이지만 예.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관세를 못 받는 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일까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국가 안보까지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든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의 국가 안보 전략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대한민국 관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벌써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고 무슨 핵잠수함이나 한미 동맹이라든가 뭐 주한미군의 운용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이 될 만한 시나리오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 한미 동맹이 어떤 이유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막 지금 미국에서 볼 때 이거 이만한 주한미군을 계속 보내줘야 되나, 저런 외교를 하고 저렇게 미국을 대하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한미동맹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우려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당장 한미동맹을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관세부터 한번 찔러보지 뭐. 이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과 마차라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나 지금 뭐 위성락 실장이나 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관세를 가지고 이견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국가들끼리. 그런데 네네. 그 관세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안보의 문제가 휘청거린다? 그는 역순이라는 얘기죠. 순서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지금 그 얘기죠. 책임을 미국 때문이야라고 좀 자꾸 돌리는 그런 멘트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때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정부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예. 그 몇 번이고 정상 간 만남이 있고 관세 협의를 해준 게 이재명이지 소통 않습니까? 채널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이제 와서 이래요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언제는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한 게 엊그제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이유와 계기로 인해서 한미 동맹 또는 한미 관계가 지금 마찰 또는 상당히 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 파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관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시나리오일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지금 불협화음을 만들었을 만한 우리 정부의 뭐 행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2025년 8월 25일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하여 뭐 그 요구가 있는 거 사실이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주한미군을 이제 대한민국만 지키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동아시아 전반을 방어하고 특히 대만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2025년 8월에 이 발언이 있은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그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 이게 연달아 나왔는데 큰 판을 부정한 게 돼버린 거죠. 주한미군 유연화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의 골자인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뭐 자주 국방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굴종이다. 이재명이 국방비를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예요.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왜 그러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2일입니다. 이 정도 발언을 했으면 미국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충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그런 불신과 오해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안 되겠다. 관세부터 올려봐라. 지금 관세가 25%로 올라간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 대한민국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려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면적인 얘기 나오지만 예. 그 미국은 그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마 관세 25% 올린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카드가 또 나올까요?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예를 들면 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에너지 민감 국가에서 위험 국가로 올려버리면 아하. 환율 관찰국에서 조작국으로 올려버리면 아이고야. 카드 많아요. 그리고 예. 지금 중국 서안에 가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의 규제 하나 한 단계 올려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뭐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생산하는 그 설비 같은 것들이 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 공장의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장비 유지 보수까지는 지금 눈 감아주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새로운 설비를 들여올 때 미국의 컨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 등급을 올려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서안에 있는 공장은 낡아가는 거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선배님도 여러 번 경고하셨고 저 또한 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그 행동이나 말은 다 어떤 플랜에 의해서 착착 기획되고 이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지 그거 무슨 관세 얘기하다가 조금 감정 상했다고 관세가 25%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 동아시아의 안보 전략,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하는 자세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국에 대한 그 자극, 미국을 불편하게 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차 쌓여서. 있는 거예요. 어허.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오산 기지권 사과했냐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맨날 돈 없다 못 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근본적인 그 돈을 푸는 대한민국의 정책 이거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좀 이따 나올 얘기지만 뭐 쿠팡이 뭐 로비를 해서 아까 위성락 실장 내지는 우리나라 안보 관계자들 그 쿼테이션으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쿠팡 쪽에서 뭐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 대사관이 노나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타전하고 있을 텐데 예. 그 쿠팡을 괴롭히고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나 뭐 이런 것에 우리나라만의 또 그 관례와 문화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 전혀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 문화랄까요? 호통치고 그 훈장님 원님처럼 국회의원이 그렇게 굴어도 예. 아유 국회의원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문화를 전혀 알 턱이 없는 그 외국 기업인을 앉혀놓고 그 대답할 시간 안 주고 쪼아대는 그 모습에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관세가 올라가는데 무슨 쿠팡에 뭐 관련된 일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동의하더라도 상당한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줬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럼 유성락 실장의 이 발언은 미국을 갖다 속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미국을 책임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발언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게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동맹파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선배님하고 전에 저분 처음에 저 입각하셨을 때 그나마 그나마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해 줬는데 아마 제 생각엔 저 인터뷰 하시면서 뭐 단독 이렇게 멋있게 나갔는데 저 인터뷰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아니지 하고 아셨을 거예요. 국제 정치의 ABC만 알아도 예. 관세 협상 때문에 안보 문제가 불거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예. 자, 지금부터는 양일국 박사님하고 오늘 좀 부정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전하길 선생님하고 부정선거 토론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미국 부정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하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부정선거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신분증 확인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어떻게 투표를 하는데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선배님이나 저 같은 그 대한민국 사람의 상식으로는 예. 아니 어떻게 선거하러 갔는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하느냐 이렇게 그 주민증 놓고 오면 다시 집에 가야 돼요. 바로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가 먼저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예. 그 자유주의 사상이 그냥 깊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거를 하러 가겠다는데 니놈들이 뭔데 나의 신분증을 요구해? 이런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마다 그런 자율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는 그냥 이름이 뭐야, 주소가 뭐야, 그거 구두로만 대답하면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주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선거의 측면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인 거죠. 그게 선거의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가 그렇다고 해요. 이거 큰일이죠. 뉴욕도 민주당이고 캘리포니아도 예. 민주당이네요. 이름하고 주소만 똑바로 불러주면 유권자 맞네. 그다음에 그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주는 데는 이제 이름하고 주소 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공과금 낸 고지서, 그다음에 미국에만 있는 그 사회보장 카드, 거기에 사진은 없어요. 그 서류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아니 공과금 고지서야 그냥 쓰레기통 뒤집어서 나오면 그거 갖고 그냥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애리조나, 알래스카 같은 한 11개 주는 그런 정도 사회보장 서류. 근데 이게 사실 허점이 많은 거죠. 예. 서류 하나를 훔쳐가지고 그 서류를 통째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네. 그러면 뚫고 선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게 이제 조지아주, 텍사스주 같은 거기는 엄격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예. 그 대체로 한 15개에서 20개 주 정도만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숭숭 뚫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세이브, 약자로 세이브 법안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어디에서 투표를 하건 간에 사진이 들어간 명확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시한 다음 그 다음에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너무나 상식적인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선거 가지고 장난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런 상식적인 세이브 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일각에서 볼 때는 그 미국의 문화지. 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관청이 저렇게 통제하고 체크하려는 발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에도 이민자 문제들이 골치가 아프고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빗나간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오디션을 봅니다. 예. TV에서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누가 대상을 받느냐도 상당한 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가 좀 이상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실제로 범인이 잡혔어요. 예. 조작한 게. 자 그러면 일개 아이돌 가수 하나 키워내고 이렇게 스타로 만드는 과정에도 엄청난 이권과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상원의원 내지 하원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이권이 왔다 갔다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이렇게 선거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통해서 작년에 최소한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은 들고 다니게 하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미국 연방법원이 그건 효력 정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그 관련 기사인데 작년 10월 31일에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어쨌건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서를 갖다가 뭐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이걸 갖다가 금지를 시켜버렸는데 좋게 얘기하면 좀 낭만적인 결정인 거죠. 저는 저게 우리 미국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선거는 개인의 천부 인권이고 권리인데 어찌 관청 공무원 따위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체크하고 검사한단 말인가 이런 다소 낭만적인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통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런 낭만적인 입법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뜯어 고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뜯어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미국 시민들끼리 안에서 사실 뭐
그 안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안에서의 어떤 얘기니까 좀 다행이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 외의 외세가 미국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 결과를 왜곡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경계를 지금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나 주변 분들이 야 정말 그럴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니 우리가 중국이면 그거 안 하겠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 생사가 오고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전쟁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국제 정치판인데 선거 정도 개입해 가지고 자국에게 유리한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글쎄 국제 정치를 공부한 저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다. 예.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것에 대한 대비 태세가 미국이 안 돼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더 그러니까요. 놀라운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예. 이번에 그 국제 카르텔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은 뭐 이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월 28일에 연방 수사국이 그 유니언 시티에 있는 선거관리본부 하나를 급습을 했어요. 예. 운영센터하고 선거관리본부를 급습을 했는데 여기에 FBI 부국장 정도나 가면 되는데 FBI 부국장 플러스 DNI 국장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성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DNI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게 DNI인데 예. DNI 국장이 그 현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지금 그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이 국내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미 사전에 포석을 깔아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이 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저 뭐 투표소 한두 개에서 그 국내 문제가 아니라 얘기네요. 표 바꿔치기 했다든지 뭐 한 묶음 정도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러면 FBI가 더 충분하죠. 예. DNI가 갔다는 건 이미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날 저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도 가져갔지만 예. 한 200만 장 정도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선거 관리하는 서버의 그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산 내지는 보안, 해킹 이쪽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정선거라는 그 단서 그 서버를 가져간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거기에 로그 기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허. 이제 로그가 뭐냐면 누가 접속해갖고 그렇습니다. 해킹해가지고 그걸 조작을 했나? 예, 요거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양쪽 입장이 팽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요것은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 예. 그걸 서버라고 합니다. 예. 그걸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놓는데 로그란 건 지문이에요. 네네. 누가 들어오면 로그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로그를 알면 그 로그가 어디 사는 놈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IP라고 합니다. 그 로그하고 IP를 조사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서버에 시스템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로그하고 IP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이다. 그럼 이건 순식간에 국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DNI가 같다. 시나리오가 좀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리적인 투표지 조작보다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런 외부에서 부정적인 경로로 들어온 로그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찾으려고 하겠죠. 단순히 미국의 선거 현황을 들여다보려고 단순히 들어갔다가 보고 나갔다. 그럼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뭘 심을 수 있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어떠한 루틴을 심어놓고 나갔다. 이걸 이른바 백도어라고 합니다. 예. 뒷문. 그러니까 그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어떠한 경로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가지 않았는가. 뭐 그런 경우 지금 뭐 우리가 해킹당하고 뭐 피싱 당하고 할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이 뭐 젊은 정치인이 뭐 대한민국에서 뭐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꼭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세상에 해킹이 불가능한 전산망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그건 자신 있게 그렇죠. 말씀드릴 예, 수 예. 있는 이유가 자 이런 거죠.
지금 저 그림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띄워놓은 건데 제가 그냥 펜앤마이크를 그냥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펜앤마이크 서버에 가면 지금 오늘 저 아마 최대현 선배님이 쓰신 글도 있을 거고 예. 방송도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럼 저 그림으로 볼 때 제일 위에 떠 있는 파란 판 저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네. 제일 위에 떠 있는 레이어는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가는 레이어인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기사 뭐 겉으로 떴나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관리자 모드인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최대현 선배님이 데스크이실 테니까 우리 아마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어떤 약속된 곳을 클릭하면 예. 어떤 메뉴가 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번째 레이어, 초록색 레이어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기사들 각 펜앤마이크 기사의 조회수가 몇 건 나왔는지 오.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예, 계시네요. 저는 그냥 예측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리고 어디 뭐 들어오신 적 있나? 그리고 기사가 올라올 예. 때 기자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나가서 취재를 하니까 예, 예. 분명히 저 양일국 기자가 분명히 저 양일국 너 어디야? 저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누구 만나고 있습니다. 했는데 IP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올리면 기사를 올린 IP가 거기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관리자 모드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펜앤마이크 건물에 엄청난 무슨 낙뢰가 떨어져서 전기적으로 펜앤마이크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펜앤마이크의 서버 기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 관리자가 와야 될 거예요. 와야죠. 그 수리 기사가 와서 뭘 들고 올 겁니다. 그걸 딱 들고 와서 접속을 하면 이제 세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사라든가 뭐 동영상 올라온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이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계적인 부분, 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질 수 있는. 그다음에 제일 밑에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서버라는 기계를 만든 최초의 설계자만 알고 있는 백도어. 그런 백도어가 있을 그게 수 없을 있나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있나요? 예를 들면요. 그 극강의 보안을 자랑하는 그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비트코인을 보통 우리 온라인상에 보관하지만 그거를 원하면은 이제 핸드폰 크기의 비트코인 지갑에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그 지갑을 이제 온라인으로 PC에 연결한 다음에 뭐 팔 수도 있고 사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지갑이면 엄청난 돈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게 한 10여 년 안 됐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 지갑을 어떤 청소년 해커가 보란 듯이 해킹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지갑에다가 오락을 깔아버렸어요. 그 총싸움하는 둠이라는 게임을 깔아버렸습니다. 오. 그거를 어떻게 너 대체 이걸 어떻게 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 녀석이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보안 지갑을 USB에 연결해서 정품 인증하는 그 타이밍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전압을 낮춰봤다는 거예요. 전압이 낮아지니까 비트코인 지갑은 이게 무슨 이상 사태가 생겼다. 무슨 번개가 내리쳤던가 아니면 뭐 합선이 일어났거나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고장났으니까 AS 센터에 맡기면 AS 기사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수리하는 어떤 뒷문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찾은 거예요. 전압을 인위적으로 딱 떨어뜨려 가지고 자동 복구 모드 비슷한 게 뜨게 만들어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해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보안이나 이런 것이 대단한 거지만 비트코인 지갑보다 더 삼엄하고 철저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아마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님 군 출신이라 이런 말씀하면 좀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군 보안이 뚫린 게 아마 2016년에 군 통합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한번 북한 해커한테 뚫렸습니다. 예. 참 비극적인 일이고 제가 아는 분한테 한번 들어봤더니 그 북한 해커가 가지고 나간 데이터가 300기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럼 군사 보안이고 뭐 부대 위치 그건 다 털렸다는 작게 얘기죠. 그런 건 사실 그 워드 문서기 문서로 때문에 얼마 안 치면 돼요. 용량이 예, 예. 근데 300기가가 나갔다고 하면은 거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군사 보안이 다 유출됐다. 어허. 예. 근데 그거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건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살벌한 보안으로 지키고 있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게 어떻게 뚫렸느냐 이런 겁니다. 그 국방 통합 시스템도 저 시간이 지나면 백신 업데이트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백신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 통합센터에 지원하는 민간 기업하고 예. 그 국방부 통합센터가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업데이트를 해줄 수 한 번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국방통합센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단말기로 되어 있는데 에어갭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백신 업데이트하는 그 순간에는 외부하고 접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커 이놈들이 그 백신을 지원하는 그 회사를 미리 가서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통합 서버에서는 지금 때가 돼서 새로운 백신 업데이트 파일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믿게 그 만든 안에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백도어가 숨어 있던 거죠. 아하. 거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서버 안에 여러 문서들을 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뭐 작전 계획 또는 키워드를 딱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그런 키워드가 제목으로 있거나 내용에 있는 것만 뭐 자동적으로 빨아들이도록 그런 백도어를 심었는데 아마 그 물리적으로 외부랑 분리되어 있는 그 서버실에 수천 대 컴퓨터가 감염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어허.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절대로 무슨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단지 이것은 전산 해킹 보안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뚫리지 않는 보안은 없다. 아니 대한민국 국방 시스템도 뚫리는데 예. 선관위 서버 정도 뚫는 게 무슨 일이겠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 없이 확실한 물증 없이 부정선거가 100%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당연하죠. 예. 100%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는 게 저희 펜앤마이크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런 얘기인 거고요. 서버 까보자, 선관위야 서버 까자 하고 아이디도 심지어 만들어서 활동하는 저희 시청자분도 계시고요. 그 선관위 예. 서버 까자는 저 댓글을 보고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외부의 해커가 아무리 정밀한 해킹 기법으로 그 밑바닥 레이어에 들어가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자체를 설계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레이어까지 못 가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설계한 가장 맨 밑바닥의 그 레이어를 좀 별명으로 크리에이터, 창조주라고 불러요. 예, 예.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아무 흔적 없이 지우고 가능하겠죠. 생성할 수 있고 지금 파일을 올렸지만 10년 전에 올라간 것으로 해놓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창조주 레이어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지는 뭐 미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누군가가 해킹을 했다. 절대 창조주 레벨까지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바로 여기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하드디스크, 서버, 인터넷 이 모든 그 세계를 창조한 게 미국이죠. 예,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나온 지 근 한 7, 80년 된 거의 고물 같은 그런 서버 기기들도 그 안에 창조주의 프리미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 어디를 벗겨보니까 뭐 어느 부분에 그걸 루틴을 분석해 보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맨 처음 설계한 놈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거기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바로 해킹 보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미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DNS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앤마이크에 접속하려면 뭐 www 펜앤마이크 뭐 .co.kr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에 지시를 하면 예. 실제로 펜앤마이크의 자료를 담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의 이름이 펜앤마이크는 아니에요. 아, 뭐 당연히 그러겠죠. 기계어와 숫자로 섞여 있는데 01 어쩌고 저쩌고 뭐 예, 그런 예. 걸로 돼 있겠죠. 펜앤마이크.co.kr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소로 번역해주는 서버가 DNS인데 그 DNS 서버를 대부분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리미엄이 있냐면 아까 제가 창조주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펜앤마이크가 미우면 펜앤마이크의 모든 장비는 정상인데 인터넷상에서 펜앤마이크 홈페이지를 없는 홈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아하. 펜앤마이크 주소가 들어오면 없는 주소로 저 가라고 지시하면 돼요. 아니 이 구글이 가끔 그런 장난질을 치는데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 영상에 택도 없는 그런 노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구글이 조정을 하는 거죠. 뭔가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든 뭐가 안 되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특정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걸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구글은 뭐 앞으로 대한민국과도 여러 가지 함께 해야 되는 예. 뭐 IT 기업이지만 바로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 여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홈페이지의 어떤 노출 빈도를 줄인다든지 그건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도요. 예. 하드웨어적인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미국에게 대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궁금한 게 대한민국의 여론은 저는 상당 부분이 이 중국인들한테 먹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영주권자만 봐도 이건 지금 제가 2024년 통계를 갖고 왔는데 2024년에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영주권자 20만 명 중에서 이건 2024년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2024년에 20만 명의 영주권자 중에 82%가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조선족이거나 82%면은 그러면 20만 명 중에 82%면 16만 명 이상이 중국인이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바로 저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다문화 국가, 뭐 다민족 국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전에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연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중국 유학생들이 듣기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뭐 제가 뭐 현실주의 국제정책을 뭐 신봉하는 학자다 보니까. 근데 어느 해부턴가 중국 학생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취직해서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이제 친분이 있는 중국 학생이 오랜만에 안부 문자가 왔길래 예. 야, 요즘에는 중국 학생들이 안 들어오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앱이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때 교수님 강의 듣지 말라고 뭐가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조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영주권이 많다는 거, 언제든 조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주권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령에 의해서 단체로 16만 명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우리가 투표 자격을 주는 게 3년만 거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느슨합니다. 진짜. 그리고 느슨해요. 3년 동안 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체크가 안 된다는 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3년 동안은 뭐 중국에 가 있다가 투표할 때만 우리나라 잠깐 들어와서 표를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가서 뭐 3년만 지내면 투표권을 준다. 그럼 같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저쪽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정도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3년만 거주하면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투표권을 주는데 예. 국방 외교와 직결되는 총선 투표권은 절대 안 주는 안 겁니다. 주죠. 그리고 그저 생활 밀착형 이슈가 관계된 선거, 뭐 쓰레기 분리수거 절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만 한시적으로 열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 막 7, 80%가 돼서 우리나라처럼 중국인이 82%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조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라는 거, 이쪽 계통이 아주 유명한 학회인데 거기에 양혜원 박사라는 분의 논문을 제가 오늘 읽어봤는데 2026년에 외국인이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를 이분은 18만 1251명으로 추산을 했어요. 어허. 추산을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18만 명 정도가 예를 들면 각자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화될 경우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허. 야, 지금 좀 표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끼리 뭐 이렇게 선거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긴 주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자에게만 지금 선거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호주가 예전에 같은 연방이었으니까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영국하고 호주는 뭐 한 나라니까 뭐 서로 시민권 있으면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또 EU도 EU 국가의 시민권자들끼리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럴 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미국하고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북중러의 한복판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뭐 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막 선관위 관계자 불러 앉혀놓고
3년 동안 나갔다가 투표할 때만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니 선관위가 뭐 가족회사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 청문회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무슨 선관위가 그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가장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공공기관이야말로 선관위가 아닌가. 예. 예, 뭐 하나 불투명합니다. 뭐 하나 선명한 게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 중국인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진짜 맞냐 틀리냐 찬성 반대를 한번 여쭤봤더니만 반대하는 여론이 72%를 압도적입니다. 찬성이 19% 아마 저분들은 또 중국인들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제 생각에 저렇게 72%가 반대하는 것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 저게 2005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가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넘은 거예요. 이거 동안 지금 개선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들도 있고 하니까 예예. 뭐 그들에게도 좀 민주 근데 시민 며느리면 한국인 되죠. 예, 시민권 받으니까. 뭐 그런 뭐 다문화 내지는 그런 예. 인권 보장 차원에서 아마 2005년에 지방의회 의원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예. 지금은 인구 구조나 외국인 비율에서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 팔 걷어붙이고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아니 국민의 72%가 반대하는 영주권자 투표권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 정부의 지지 기반이나 이 정부의 어떠한 도덕적 무슨 감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예. 민주국가에서 국민 72%가 반대하는 정책이 바꿔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중국인들,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중국인들 그동안 종종 적발이 됐거든요. 당장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건 대선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겨울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당시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막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추적해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인 줄 알고 봤더니만 이렇게 지금은 이재명 써놓고 군주 민수 이렇게 써놓은 이 사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아니 접속 계정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뭐 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저 내용을 다룰 때 제가 나는 개인이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예. 지금 세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만 하더라도 댓글이 유튜브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댓글창도 지금 전쟁터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지금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영주권 시민권을 포함해서요. 예.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경로로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 국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이 확산되는지 아주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면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심리 방위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심리를 방어한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세력이 그 나라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조직화된 그 세력 또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선거의 어떤 여론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이걸 지금 도끼는 뜨고 감시하고 있고요. 예. 제일 먼저 이런 기관을 만든 건 호주였습니다. 2018년에 이름이 재밌습니다. 국가 외국 간섭 조정관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무부 직할 그 부서인데 대학이나 정치권에 외세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명동에 뭐 건물 짓고 있죠.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뭐냐 동방명주 그 후신 예. 그 사람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특정 후보한테 접근해서 야 내가 선거 자금 대줄게 뭐 이 정도. 프랑스는요 총리실 직속에 비진엄이라는 기구를 뒀는데 예. 외국에서 들어온 디지털 신호를 추적해가지고 프랑스 내 여론 조작 내지는 그런 의도가 있는 IP를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그동안 그걸 갖다 댓글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다 때려봤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이 지금 저 말하자면 양팔이 다 달린 상태라 걱정이 예, 되는 예. 측면이 있고 또 EU는요. 전체 EU 산하 국가들 사이에 그 이스트 스트랫컴이라는 그 조직을 둬서 특히 러시아에서 들어온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국가기관이 그렇겠죠. 앞장서고 있는 어허.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허. 지금 그러면 EU의 이 선진국들 내로라는 이 선진국들이 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기관을 두고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시도 일정 부분은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우리도 노출돼 있을 것이고.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 또는 부정 선거를 막겠다는 저 트럼프의 노력을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이 소개한 그 분위기를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그 보도 방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 트럼프가 뭐 중간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뭐 선거를 우리 언론 뭐 보도 좀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뭐 정치인이란 건 뭐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 위협,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들만 봐도 전 세계가 지금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의 그 여론 조작, 선전 이런 예.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없던 기관까지 신설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막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음모론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것이죠. 국가가 전부 다 음모론에 빠진 것이냐?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됐고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중국에서 댓글 부대 활동비도 준답니다. 400자 이상 글 작성하면은 우리 돈으로 27,000원. 굉장히 센데요. 저거 중국 아주- 가치로 하면은 한 10만 원 이상 되겠어요. 저 아주 그 청소년들 고용 창출도 되고 예, 국가적으로는 괜찮은 정책인데 사실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코앞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의 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못 해요. 못하겠죠. 그러나 북한의 최고위층 자제들을 최고위층 평양 사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도 댓글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 이제 저 북한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집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도 지금 인터넷을 지금 차단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그런 인터넷을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떠면은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들만 쓰는 그런 것만 쓰면서 그러면서 외부에는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국가에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그런 여론을 갖다가 좀 심고 있다. 이게 진짜 가장 큰 부정선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요즘에 그런 게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아무 의미 없고 이렇게 생산성이 없는 게임인데 예. 그냥 어떤 성취감만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없이 몰려오는 적을 향해서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런 게 우리 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닌데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게임들 요새 많죠. 쇼츠나 이런데 그거를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 중국에서 그런 중국 자본으로 그런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중국은 그런 게임 엄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런가요? 12시 이후 몇 시 이후에 못 하게끔 다 안전장치 해놨습니다. 그 중국이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게임을 못 하게 한다면 그 나쁜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 보안이나 안보라는 거, 뭐 선배님은 군 출신이시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청소년들의 심리, 청소년들의 정서, 우리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라도 중국이나 그 적국들의 사실상의 적국들이 이런저런 못된 짓 하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지 그런 경각심을 갖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마치 음모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런 아까 뭐 선거 서버를 포함해서 그런 보안 외부로부터의 그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그 서버 관리의 최첨단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험회사의 뭐 고객 데이터 아주 귀한 거죠. 유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아마존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뚫렸을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비결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려면 모든 데이터를 다 열람할 수 있고 수정, 조작, 수리, 복구할 수 있는 신의 권한, 그게 이제 창조주의 권한을 맞습니다. 가지려면 그 루트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루트 키를 작동시키려면 전 세계에 각각 나가 있는 아마존의 핵심 간부 7명 중에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뭐 이게 채팅하는 거 안 됩니다. 7명 중에 5명이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삼총사들이 칼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합체하듯이 어떤 외부로부터 절대 인터넷 연결이 될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그 5명이 갖고 있는 인증키를 노트북에 모아요. 그러면 그 노트북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그 루트 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트북은 절대 온라인이 될 수 없는 와이파이건 뭐든 절대로 안 되게끔 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그 루트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상태 그대로 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밀봉해서 보관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정도로 우리나라 선관위가 하고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선관위에 무슨 뭐 음모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뚫리지 않는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그 코카콜라의 완제품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밝혀졌어요. 이게 뭘 가지고 만드는지 정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펩시콜라 주면은 싫어합니다. 그 코카콜라 특유의 그 코카콜라 특유의 그 톡 쏘는 그 향신료의 느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역추적을 해서 대충 재료가 뭐인지는 밝혀졌어요. 그 예를 들어 보니까 그 견과류에서 짠 무슨 기름. 그다음에 뭐 오렌지, 레몬, 뭐 라임 뭐 이런 걸 어떻게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 그 일정 비율이 대회비인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근데 그 대회비를 지키는 노력이 어떤 거냐면 코카콜라가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견과류를 산다 또는 레몬을 산다. 절대로 한 회사에서 하나만 사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여러 개를 사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나올 테니까. 예. 그러니까 땅콩은 한 회사에 A에서 땅콩을 샀으면 다른 재료는 A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공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그 재료를 섞어서 향신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공장에서 그 향신료를 섞는 배합하는 기계를 다루는 놈은 비율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땅콩 기름이 10%라고 하면은 그 기계에서 10%라고 조작을 할 때 10%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9나 7을 넣을 때 10이 들어가게끔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기계를. 숫자를 갖고 장난을 치는군요. 예, 왜냐하면 노동자는 10%를 입력했는데 매뉴얼대로 10%라고 해서 10%를 입력했지만 그 10%가 들어오면 그 기계가 알아서 다른 진실된 그 숫자로 대체된다는 거죠. 저희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당연히 코카콜라의 무슨 경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비밀번호가 볼펜으로 종이에 적혀 있는 서류를 들고 와서 역시 그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일정 수 이상이 물리적으로 모일 때만 그게 승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 코카콜라 그 정도 우리 선관위가 하고 있냐? 뭐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법적인 권한을 갖고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그 선관위 서버를 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도 하고 점검을 하는 게 더 안전한 건 아닌가. 그 미국의 경우는요. 그 2021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부정선거 의혹이 한번 나왔을 때 선관위의 모든 로그 기록하고 모든 그 전산 관련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검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말로 그 민간 기구에게 맡겨서 검수를 해보니까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표가 오히려 늘었다. 그렇게 뉴스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2021년에 애리조나주 부정선거 의혹 그 얘기인데 아마 지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표가 360장이 늘었다. 이것만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원소스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5만 3천 표는 뭐라고 분류했냐면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퀘셔너블 그랬습니다. 이건 의구심이 가는 확신할 수 없는 아마 이렇게 퀘셔너블한 게 5만 3천 표였어요. 그 5만 3천 표가 뭐냐 이런 거예요.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가 없다. 이름하고 주소만 얘기하면 되니까. 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 지금은 그 애리조나주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 대고 투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건 그렇죠. 그게 5만 3천 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그 5만 3천 표가 다 특정 후보를 위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뭐 조작이 됐건 뭐 이렇게 개입이 들어온 거라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소송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게 아마 2009년이었을 겁니다. 그 한 시민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저 재판관님,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서버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행사한 표가 어떻게 집계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이 독일이 진짜 민주공화국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재가 그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신 말이 옳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선거 과정은 이게 헌재가 그 판결문에 쓴 내용입니다. 모든 선거 과정은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는 시민도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그때부터 독일이 수개표만 하는 겁니다. 아무 데이터나 IT 지식이 없는 시민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 방법, 그건 수개표밖에 없는 것이죠. 수개표는 당연히 저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전자 투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집계하고 기록하는 그 컴퓨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좀 서버에다가 뭘 이상한 걸 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지만 제가 아까 창조주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주 프리미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미국의 특권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전한 서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접근으로 지금 부정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식으로 수개표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전한길 선생님하고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을 뭐 4대 4가 될지 뭐 1대 40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모쪼록 좀 결론이라는 부분에서 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여론 조작의 그 가능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론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가져보고요. 그걸 들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진짜 이 한국에 있는 뭐 16만이 될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8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나와주기를, 그래서 정치권도 좀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좀 부정선거와 관련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또 세계 각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국은 왜 이렇게 허술한지 그런 얘기들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도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양 박사님 얘기하는 동안 댓글은 제가 별로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양 박사님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